안녕하세요. 지코노미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예. 최근 몇 년에 보면은 부산, 대구, 그리고 대전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. 그러면 약간 반등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분들의 이제 다음 행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? 이제 코로나가 사실 몇 달만 더 가면은 다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렇죠. 근데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제 다시 올라갈 텐데 대도시만 값이 오르고 지방 시골은 안 오릅니다.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거의 스톱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다시 반등이 일어난다. 그러면은 그쪽으로 지역적 확산이 일어나는 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확산, 우리가 수용성이나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좀 확산이 되겠지만은 지방에서는 이제 기존의 대도시 위주가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재밌는 거는 지방 중에 많이 빠졌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? 특정 산업 때문에 조정을 받았거나 인구가 밖으로 나가면서 빠진 것들. 그게 한 4년, 5년 빠졌거든요. 빠지니까 그게 이제 바닥을 다졌다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많이 빠진 지역이라 그러면은 최근에 창원, 거제 이쪽에 최근에 이제 거의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몇 년 만에 한 5년 됐을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, 그러니까 코로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, 3개월 더 지속돼서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 경우에는 이분들 지금 당장 작년 말 정도에 수원 이런 곳에 용인 가셨던 분들은 좀 물릴 수도 있겠네요.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이 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힘 센 지역은 물리더라도 몇 년 지나면 금방 회복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좀 힘이 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물리면 한 10년 이상 물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지역적 확산, 가격대별 확산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확산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게 거의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. 거시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그쪽에서 한번 소외되기 시작하면 계속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요. 하여튼 여하튼 간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에 고용이 계속 늘고 수요가 늘 것이다. 그런 지역은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성으로 올라간다. 아니면 풍선 효과로 올라간다. 그런 지역은 조정받고 나서는 다시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옛날 버블세븐 이럴 때 용인의 대형 아파트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긴 해요. 그것도 이제 따라서 엄청나게 올랐죠.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마 물가 상승률 따져보면 지금도 회복 못했을 걸요, 그거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좀 길어져서 집값 하락이 장기화된다. 그럴 경우에 한 10년 전에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하우스푸어 사태가 조금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. 이런 게 좀 재현될 우려도 있을까요? 그것들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10년, 20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우스푸어가 나타나는 거죠. 하우스푸어라는 게 자기 집에 살고는 있지만은 대출금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아니면 대출금이 더 비싼 경우,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.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까먹었는 게 불과 한 6, 7년, 7, 8년 전만 해도 하우스푸어, 랜드푸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때 이제 그 대출 LTV를 늘려줘서 막았거든요. 그때 빚내 집 사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빚내 집 사라가 아니고 원래 5억짜리 집이 4억이 됐어요. 그럼 은행에서는 내가 3억을 빌렸으면은 1억을 환수하고 해라. 근데 집값 떨어져서 돈이 없는데 1억을 어떻게 내가 상환할 수 있냐. 그래서 연기해주면서 LTV를 늘려주고 이런 측면이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지금 제가 좀 불안해지는 거는 과거하고는 다르다. 사스, 메르스하고. 이거는 진짜 한번 충격이 점점점 강도가 오고 있습니다. 진짜 이게 강도 있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면 전반적인 조정이 다 일어납니다. 근데 그 폭이 어디만큼이냐? 적어도 몇십 프로는 가고야 돼요. 근데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그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많이 들어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내려가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그렇죠. 근데 역사적으로 좀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조금의 갭을 끼고 하셨던 분들이 지난 장에서 승자가 됐어요.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갭이 좁아질 때 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? 어디냐가 중요한데 서울이다, 대도시다. 그럼 언제든지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. 그 대신 이제 자기가 감당하는 거죠. 한 20% 빠질 수 있다 이 정도.
다만 이제 자기가 나올 시기가 몇 년이냐. 지금 뭐 후년에 팔 거다. 그리고 지금 사는 건 좀 무모할 수 있습니다. 20년 뒤에 팔 거다. 지금 들어가는 건 뭐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집을 사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을 남의 돈으로 산다.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. 언제든지. 특히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좀 하락했다가 올라갈 시기에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을 빌려서 뭐 은행에서 40% 받고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럴 때는 좀 괜찮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이제 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끼고 한다는 거는 그냥 여차하면은 뭐 죽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다. 그걸 제외하고는 자기가 이제 좀 한 20% 떨어져도 큰 문제 없다. 그리고 한 10년, 20년 보고 있다. 그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단타라 그럴까?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 수익률이 결코 좋은 거냐? 진짜 똘똘한 한 채 가지고 15년 있는 사람이 훨씬 낫거든요. 수익률도 그렇고 출수익 절대 금액도 그렇고.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주택자들은 조정을 받을 때도 한 채를 늘릴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 위기를 뭐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려진 보유세 부담이 사실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세 혹은 앞으로 벌어질 하락장에서 뭐 주택수를 늘리는 게 맞는 건지. 주택수 늘리는 건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. 이 뭐 1가구 1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, 아주 센 걸로 한 채 가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계속적으로 늘리는 거는 세부 부담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. 12, 16 대책이 가진 의의가 하나 있는데 뭐 대출금을 9억 이하로 줄였다, 기상천외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부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를 시장에 시그널을 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권이 바뀌든 뭐 제도가 바뀌든 안 바뀔 겁니다. 그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을 마구 늘리는 것들은 굉장히 무모하다. 그럼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을 좀 처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초량 자산 모으거나 그래 뭐 어차피 처분하기 어려우면은 뭐 임대사업 등록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그리고 가격은 나중에 무진장 많이 오를 거예요. 실제 서울은. 근데 이제 그걸 버티는 과정에서 뭐 1년에 뭐 수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. 그렇죠. 보유세하고 종부세를 그걸 뭐 얼마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자기가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은 정부 정책 이것도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정책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외환위기 때의 경험, 금융위기 때의 경험, 그때를 경험한 분들은 결국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강남 뭐 대장 단지부터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남 입성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건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문제는 자기가 10년 뒤에 올라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년에 안 오르면 나는 파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. 자산이라는 거는 그 특히 이제 오를 때도 강남부터 오르고 하지만은 빠질 때도 강남부터 빠지고 폭도 제일 큽니다. 강남이 오를 때는 20% 오르고 빠질 때는 20% 빠집니다.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게 뭐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 뭐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겠냐. 지금 좀 빠졌으면 그냥 사가지고 10% 더 빠지더라도 그냥 있으면 돼요. 그 빠졌다고 해서 뭐 소비가 줄어들거나 그건 아니죠. 기분만 나쁘고 결국 한 10년, 20년 일하면 또 올라가 있고 그렇거든요. 절대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슬로건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 건설로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도시재생 뉴딜 50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생활형 SOC라고 아마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에 뭐 경로당 짓고 이런 것들인데 그 관리비가 빠져 있거든요. 보통 그런 건물들은 건물 짓는 값이 100이다. 그러면 유지관리 뭐 철거할 때까지 유지관리비가 한 3에서 5배, 많으면 20배까지 들어갑니다.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? 생활형 SOC가 그 건설 경기 부양이에요, 그냥 한마디로. 이번 정부는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는 바꾸고 있는데 아마 그 건설로 부양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가진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되지 않느냐.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승수 효과가 있거든요. 승수 효과 보면은 건설 쪽이 한 2.6이나 2.7쯤 나올 겁니다.
그러니까 정부가 1조를 풀면은 2.6조 풀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살린다 그러면 건설 쪽으로 집어넣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돈 100, 뭐 예를 들어서 10조, 100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제일 효과가 낮은데 너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건설 쪽에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고, 근데 이번 정부는 건설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 뭐 기발한 단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SOC도 아니고 생활형 SOC. 그다음에 이제 건설이 아니고 도시재생 뉴딜. 뭐 뉴딜이고 뭐 돈 푸는 거 아니에요, 건설 쪽에. 그런데 하여튼 뭐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쪽에 일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용어가 어떻게든 사실상 건설 투자나 혹은 뭐 재정 집행이 좀 확대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?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라는 것이 이제 정부 기조가 워낙 세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그 좀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, 제가 보기엔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은 상황이죠. 근데 시장이라는 게 특히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는요, 대도시는 뭐 진짜 350년까지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그냥 묵묵히 계속 오릅니다. 1% 약간 안 되게. 실질 가격 상승률이. 한 0.9%씩 오르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이고, 이런 말하면 여기 보시는 분이 짜증내실지도 모르겠는데,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서울 주택, 아파트는 아닙니다.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딱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어요. 지금 한 40년 가까이. 그 말은 세계적으로 안 오는 도시가 서울이라는 거예요. 선진국들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한 1%,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한 5% 이상 오는 거죠. 사실 이게 돌려 말하면 아직도 더 이제 평균에 수렴하려면 더 올라야 되는.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. 최고가를 보더라도 세계적 대도시들에서 최고가 아파트 기준을 봤을 때는 아직도 한국은 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싼데 지금 더 싸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바닥이 아직 확인도 안 된 거고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상승폭도 굉장히 열려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면 또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IMF 때나 그다음 금융위기 때나 빠졌다 올라가더라. 그렇죠. 지금 하방 경직이 무지 셉니다. 하방 경직이. 지금 이제 뭐 지수상으로 좀 빠지는 게 나타나는데, 그 빠지는 건 보면은 이제 뭐 고가 아파트들 있는 단지 위주로 좀 조정받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겪어보니까 결국은 신고가를 또 갱신하더라. 우리는 정부가 사실 정책을 좀 그렇게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좀 잘 핀 편에 속합니다. 200만 원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어떻게 좀 잡았는데, 뭐 국민들 눈에 보면은 굉장히 뭐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잡은 나라 중에 들어간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심규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